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 윤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과의사 역사와 윤리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특수한 내용으로 한국의 경우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 역사와 경험은 우리가 지금 윤리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보여드린 그림은 여기 이제 피에르 포샤르죠. 치과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728년에 뭐 서전 덴티스트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치의학을 최초로 정초한 인물이고요. 여기는 함석태라는 분인데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초의 치과의사라고 인정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세기니까요. 벌써 약 3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정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에는 이 이전에는 사실은 치과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역사적 문헌들을 뒤져봐도 치과 의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건 일본과도 상당히 다른 거다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우리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20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치과의사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왜 우리가 윤리를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하는데 그냥 너무 상투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치과의사는 직업이 진화해온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진화해야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윤리라는 것이 문제시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사적 경험과 어떤 제도 속에서 정착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술 또는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술은 상술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는 거예요. 상술인 동시에 인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술인 동시에 인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인술 이데올로기에 갇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상술이라고 하는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상술과 인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론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와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과잉진료 문제거든요. 과잉진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잉진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윤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치과계에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과잉진료와 가소진료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건 과잉진료로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판단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과잉진료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적합하다면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과잉진료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떤 과학적 또는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어떤 선언적으로 주어진 그런 윤리적인 기준, 규범 이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이제 치과의사는 직업,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 일부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어떤 그 일반적인 성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별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전근대 시대는 주술과 경험의 시대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제 치과의학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태동하잖아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 태동이 돼서 꽃을 피운 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사회, 우리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이지만 또 특히 식민지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서 이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와서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써왔죠. 근데 그 21세기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죠. 그것과 상업주의, 커머셜리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치과의사는 직업. 뭐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 학에서도 공부했거나 할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치과 의사는 전반적으로 돌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그림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돌팔이였고 그것이 그러니까 떠돌이였죠. 떠돌이 한 군데 정착되어 있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그 공연 행위를 주로 했던, 공연 행위를 하면서 그 공연 행위의 말미에 치과 이를 뽑는다든가 하는 행위를 했던 거였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BC 3000년경 해시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중세 시대는 이발사 또는 이발 외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과 의료 행위를 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돌팔이였고요. 또 한때는 이제 발치라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직업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 통제도 없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예컨대 무슨 어떤 그 장인들, 뭘 만드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레벨에 속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피에르 포샤로 1728년에 르 시루지엔 동드시테라고 하는 책을 쓰죠.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과 의술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죠.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특별히 이 피에르 포샤 같은 경우는 보철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보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1771년 같은 18세기죠. 에는 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The Natural History of the Dental Human Teeth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서전이죠. 서전이지만 서전에서부터 치과 의술을 분리 독립시키는 데 기여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기여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철, 한 사람은 외과. 그래서 지금도 치과를 크게 분류한다면 외과계와 보철 계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복 계열, 보존 수복 계열과 외과 계열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과라고 하는 직업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에는 아직도 덴티스트라는 말보다 덴탈 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덴티스트는 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림 보시면 그냥 그 당시에 치과 의술이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뭐 그 당시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 뭐 호주의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아직도 행하고 있는 그런 치과 의술의 모습입니다. 보면 무지막지하지만 하여간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뿌리였고 문화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으로 상당히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좀 지탄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뭐랄까요,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진료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세기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대단히 그 공장처럼 포디즘에, 그죠? 뭐 컨베이어 라인에서 뭐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치과 진료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구강병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 대 개인의 문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공장식의 어떤 그 대규모 생산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치과 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개인 대 개인 또는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치과 의사들이 만들어지는 치과 의사 교육기관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도제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이라고 하는 게 1840년에 만들어지죠. 미국 볼티모어 칼리지 오브 덴탈 서저리입니다. 이게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1840년이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이 만들어진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치과 대학이 따로 존재하긴 했지만 이것이 유니버시티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독립된 칼리지죠. 칼리지 오브 덴탈 서저리 따로 독립된 사립 교육기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유니버시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이 학문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186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버드 스쿨 오브 덴탈 메디신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다 주의해 보실 건 뭐냐면 1840년대는 덴탈 서저리죠. 근데 하버드에는 덴탈 메디신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과가 외과예요. 큰 차이가 있죠. 지금도 하버드는 덴탈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한테 주는 학위도 대부분이 DDS지만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지만 하버드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은 DMD를 줍니다. DMD를 줘요. 그러니까 뿌리를 의학에서 찾는 한 부류가 있고 대다수는 이제 내과에 찾는 부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외과에 찾죠. 덴탈 서저리죠. 하지만 덴탈 메디신을 강조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교육을 8년제 하나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완전히 의과랑 똑같이 동일한 기준에 해서 같이 섞여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내과 메디신에서 찾고 있는 그 한 흐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독립된 서저리에서 찾고 있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 큰 흐름 있잖아요. 덴티스티 모델과 스토마톨로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덴티스티 모델을 채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과 대학들은 여전히 스토마톨로지 모델에 근접해 있는 크게 봐서는 역시 덴티스트 모델이지만 스토마톨로지 모델에 근접한 그것이 바로 덴탈 메디신이라고 하는 용어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학문적인 기초를 닦고 미국에 와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성장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뭘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1913년에 치과의사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일제 때죠. 총독부가 만든 거예요. 그 치과의사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치과의사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그냥 일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반풀함으로써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업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치과의사라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있거든요.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9년 후에 경성치과의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만듭니다. 이제 면허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거꾸로죠. 서양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자격을 통제하던 때가 먼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국가가 인정해서 그걸 면허를 주거나 그랬던 건데 우리는 거꾸로 국가가 먼저 면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만드는 그런 거였고 이것이 이제 29년에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학교에서 전문학교가 더 높은 거였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이제 편입이 되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이것을 대충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그 치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의학은 치과, 치약, 덴티스티 모델과 스토마톨로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주로 스토마톨로지 모델을 기준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나무가 맨뿌리에 있어요. 맨뿌리에 있어서 뿌리에서 엔트란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부해요. 보건의료 계열이죠. 계열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어그질러리 저기죠. 보조 인력이죠. 그다음에 덴탈 어그질러리가 만들어져요. 보조 인력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가 갈라져 나와서 이것이 치의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각가지 의학의 이제 전문 분야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비인후과가 있고요. 공중보건 있고요. 그다음에 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이 제너럴 프랙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스토마톨로지가 있습니다.
스토마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의학의 한 분야로 들어가고 덴티스트 치의학, 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최초의 그 테크니컬한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토마톨로지 모델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20세기에는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치약 모델이 이제 덴티스트가 일찍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망한 나라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에서는 이 스토마톨로지 모델이 주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래서 구강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강의학. 지금은 거기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공산권 무너지면서 이제 치약 모형으로 대체가 됐지만 한동안 한 세기 정도는 그런 모델이 역시 진행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티스트와 스토마톨로지 모델이 대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치약은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이죠. 프랑스 영국에서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발전해서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과로부터의 독립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의과로부터 독립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럽에서 상당히 늦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인 완비가 된 게 이제 1957년이에요. 제너럴 덴탈 카운슬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사들의 면허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로부터 독립된 게 1957년이라는 거죠. 굉장히 최근이죠. 한 반세기밖에 안 된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뭐 이미 19세기에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 더 웃기는 거는 이탈리아는 공산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아예 1980년대까지 치과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냥 치과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1987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직업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유럽 연합이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거죠. 그리고 구공산권이 1990년대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델이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제 덴티스트 모델이 이제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덴티스트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했지만 그 유럽식 또는 소련식의 그런 치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자, 면허와 전문가주의입니다. 면허,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죠.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은 또 쏙 들어갔어요. 하여간 그런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면허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들이 동업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든 자격 요건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죠. 지금 다른 그 직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심리 상담사나 이런 것들을 학회가 관리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그 자기들이 해서 스스로 무슨 뭐 자격증을 주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치과의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해관계와 타협의 산물이죠. 그 다음에 동업자 조합의 규약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기들이 힘을 확보하면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가서 그 윤호를 요청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헨리 8세거든요.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 이 사람 헨리 8세 헨리 8세가 이제 이발외과의 조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인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붙냐? 로얄이 붙죠 앞에.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 로얄 칼리지 오브 서전스, 로얄 칼리지 오브 덴티스트, 이런 그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얄이라고 하는 것에 왕이 인호했다고 하는 것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뭘 갖냐면 독점적 자율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객들이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점적 자율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직업 내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착된 게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리즘은 우리가 어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왕이 인정을 했던
또는 객관적인 어떤 인정 기준을 갖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대가로 이 아주 이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직업 내부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우리의 이런 구도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이제 직업 윤리의 그 어떤 패러다임이었죠. 어떤 기준이었죠. 그런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떤 그 변화를 겪는가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직업 발달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권력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육과는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기억, 문화적 경험이 있을 거랍니다. 그게 뭐냐? 인술이죠, 인술.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그런 사회 방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맞아갖고 프로페셔널리즘과 인술이 맞아서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상업적 동기에 따른 욕망과 이타적 서비스라는 이념을 봉합한 거예요. 전문가주의라는 것은. 그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는 아주 어렵게 공부했어, 우리는. 의사는, 치과 의사는. 그런데 내가 배운 이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나는 이타적인 서비스를 할 거야. 공익에 봉사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직업, 이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만 알아. 당신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인술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잘 부합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렇게 독점적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회야.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러면 사회학에서 얘기는 그렇게 해요. 의사, 그다음에 뭐 법률가 집단, 그다음에 성직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 파업했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얻었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에서 그 개신교 교회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다 무너졌죠. 그다음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도 지금 뭐 이러저러한 법률적인 검사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학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 프로페션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동 속에 우리가 지금 윤리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리적인 이론이 뭐가 있고 윤리의 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틀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격동기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짜내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건 면허, 전문가주의.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그런 윤리적인 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 근대는 다 앞서도 말씀드린 거죠. 주술과 경험의 시대였고 함무라비 법전은 이에는 이, 뇌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BC 18세기예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수는 BC 4세기, 4, 5세기경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네바서는 새로 신판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이게 4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고대의 그 지혜를 그대로 현대에 가져와서 현대에 맞게 조금 변형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를 봅시다. 이건 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건데 6, 7세기에 중국 당나라 시대 때요. 당나라 시대 때죠. 손사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의정성이라는 글을 써요. 대의정성.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1445년에 조선에서 만든 의방유치의 다시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의사의 윤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문서인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비, 측은지심, 사회 동포사상 뭐 다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다음에 희생적 태도를 강조해요. 그리고 금욕주의와 의무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 선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과 의술을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학생 사이에 계약적인 성격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의사라 하면 자고로 뭐 이런 얘기죠. 자고로 의사는 일해야 하는 학원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되고 금욕주의, 나는 욕망을 버려야 되고 이런 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의무만을 강조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 의사들이 윤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리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라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런 그 전통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조 조선 임금제 세조에서는 여기 8가지 종류의 의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의사는 무심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고요. 첫 번째. 근데 그런 의사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의사는 심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최고 의사고요. 그다음에 식의, 먹는 걸로 치료하는 의사. 그다음에 약으로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하급 의사죠. 가장 최악의 의사는 살리, 환자를 죽이는 환자죠. 의사죠. 이렇게 해서 세조가 이제 의사를 8종 또는 9종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의사의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태도를 강요하고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인술 이데올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의보감 17세기 초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민 애물지덕 이용 후생지도.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덕과 그다음에 그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술과 인술을 대비시켜는 것이 상술과 인술을 대비시켜서 상술을 버리고 인술을 택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윤리적인 지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19세기로 넘어옵니다. 19세기로 넘어오면 이제 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라고 그러는데 뭐 한자로 어려워요. 이거 법률 용어 모양이에요. 규문주의는 뭐냐면 나무라는 거야. 자고로 의사는 이래야 되고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아이디얼 폼이 있어요. 거기다 맞춰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서 고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권위가 있었을 때는 이게 통했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라는 게 로얄 칼리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평판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서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됐을 때 규문주의 나무라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심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제외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도 의과대학들에 걸려있는 히포크라테 선서를 보게 되면 문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나는 뭐뭐뭐뭐 하노라 뭐래. 나는 하노라예요. 나는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노라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탄핵주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너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윤리적일까 아닐까 한번 따져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게 1803년에 최초의 어떤 윤리적인 근대적인 윤리 문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토마스 퍼시브리라는 사람이 메디칼 에틱스라는 책을 써요. 이게 거의 근대적인 의미의 첫 윤리 책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3인칭 씁니다. 의사들은 이렇다. 나는이 아니죠. 의사들은. 그러니까 3인칭이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객관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앞에 규문주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권리와 의무,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도덕성 여부를 판정해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거는 일방적인 거라고 한다면 아래 거는 쌍방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세기에서 20세기에서 윤리적 스캔들,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치아를 매매한 경우, 아말감 전쟁, 네트워크 치과 의료 관계. 이거 보면 이런 코끼리 타고 돌아다니면서 광고하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를 띄워서 이 당시에 비행기를 띄워서 뭐 거기다 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는 그런 것까지 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광고를 했던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스캔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이 그 윤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죠. 그래서 생명 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캔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는가,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과학성과 상업성 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제 치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과정, 지금도 좀 그 주류에 속하지는 못하죠. 뭐 의과와 치과 사이에 어떤 동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치과가 좀 부수적인 역할을 갖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독립을 했으되 완벽한 독립이 안 된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기원했고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죠. 제도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다음에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그런 윤리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과 우리의 인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부합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소위 신자유주의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다른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이거다 저거다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대단히 그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 스캔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윤리는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치과의학은 일반 의학과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의학에서는 뭐 낙태니 뭐 지구세포 연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연명치료 중단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고유의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치과 의료 윤리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료 윤리에는 독특한 나름대로 문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과 상업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말감 전쟁에서 보면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말감이라는 그 시술이 나왔을 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기술적으로도 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한 요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윤리적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상업성 또는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과학적이지 않으면서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냐 윤리냐라고 하는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치과 의료 윤리는 윤리학이 아니라 역사학이나 직업사회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윤리학이라의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우리 직업이 사회 내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 이제 보면요, 한국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서 이식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권위적 직업 문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술 이데올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권위적 직업 문화가 우리의 인술 이데올로기와 합쳐져서 아주 묘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양 것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우리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죠. 1977년이죠. 의료보험이 도입됐고 1989년에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의료 관행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역 다툼과 폭력이 있습니다. 치과가 의과로부터 분리되긴 했지만 상당 부분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다툼이 지금은 뭐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2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다른 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내가 이제 구강외과 의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형외과 의사랑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강목 들고 쳐들어와서 그 잠자고 있는 우리 레지던트들에게 집단 폭력을 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인데 제가 사실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고 제가 원래 전공을 버리고 인문학으로 전향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정의롭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뭐 정의만 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만 내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따라야만이 윤리라는 것도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윤리라는 것이 도입이 되죠. 뭐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식된 직업윤리란 말이죠. 우리가 의료 윤리를 배우면 거기에는 무슨 서양의 윤리 이론들이 잔뜩 나와요. 근데 그 윤리 이론만 배웠고서는 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론보다도 사실 다양한 스캔들 속에서 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없는 신생 직업이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미성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치과에서 개개인이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관도 다르죠. 우리는 체계적 상응의 세계관, 뭐 음양 오행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치과 의학은 기계적 환원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뭐 대부분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의 세계관을 버렸겠지만 여전히 문화 속에는 그런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강학 모델과 치약 모형이 있었는데 우리는 치약 모형을 받아들였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자율 규제의 경험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도입됐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협회에 당연 가입하는 것도 국가가 직업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조직인데 이게 거꾸로 지금은 직업 조직의 힘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통제가 도입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페셔널리즘은 직업적 자율성이었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으로 자기 직업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시민적 통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영국의 제너럴 덴탈 카운슬 같은 경우 보면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교육과 뭐 면허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전부 다 전문가들이 그 위원을 차지했단 말이죠. 카운슬의 멤버가 전부 다 치과 의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 치과 의사 전문가 절반, 시민 전문가 일반 시민 절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직업이지만 이거 시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서비스는 결국 일반 시민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직업 조직을 통제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있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윤리적인 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은 전문가 지배가 아닌 시민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면허 관리 조직을 독립적인 면허 관리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면허를. 국가 면허를 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카운슬이라든가 이런 반민이죠. 그런 조직이 만들어서 거기서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다 덴탈 카운슬, 메디컬 카운슬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반 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통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의료보험 말씀드렸죠. 77년에 도입되고 89년에 전문국민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 의료보험이 우리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 해서 수가가 통제됐어요. 그래서 수가가 엄청나게 저수가 정책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의료 수술이 표준화돼요. 과거에는 그냥 의사들이 판단하면 그대로 하면 됐거든요. 근데 보험 청구를 하려니까 어떤 표준적인 틀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됐다는 것, 수가가 통제되고 의료 수술이 표준화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에게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이 줄어요. 그다음에 자율성이 줄어요. 표준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행정 업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한 그 반대의 급부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료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많은 환자들 표준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짧아진 거죠. 그래서 3분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3분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어떤 환자와의 대화를 꺼리는 이유 중에서 주를 차지하는 게 우리는 3분 진료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3분 진료라는 게 그냥 표준을 만들어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3분 진료가 왜 전제가 돼야 됩니까? 3분 진료가 문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사유 방식이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뒤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 진료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주장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 3분 진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3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들이 그런 윤리적인 얘기할 때 3분 진료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1차원적이다, 사유가 1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 좀 더 다차원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골고루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이해관계만 생각해서는 윤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다음에 한국의 의료윤리, 의학과의 관계가 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구강이라는 영역, 전문 영역이 외과라고 하는 공통의 뿌리를 갖죠. 외과에. 그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주로 치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구강, 안면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서로 직역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놨는가 하면 구강, 안면외과를 전공하려면 치과 의사와 의사 면허증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그냥 치과의사가 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적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폭력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내부의 상하 관계에서의 폭력, 태움이랄지 또는 레지던트 상하 간에 또 교수와 레지던트 간에 또 레지던트 학생 간에 그런 폭력 이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윤리라는 문제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제도, 어떠한 문화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와 제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화도 필요해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학 교육을 도제 교육이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디폴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도제 교육에만 합니까? 도제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죠. 선생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00% 도제 교육은 아니잖아요. 우리 책을 읽고 시험을 치고 하잖아요. 이건 도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제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좀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윤리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는 개인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전문가주의와 상업주의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미 상업주의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전문가주의는 거의 죽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프로페셔널리즘을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페셔널리즘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더 이상은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상업주의가 대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냥 상업적인 조직에 내버려 둘 것인가?
자유방임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윤리적인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한 20, 30년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0, 30년 동안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전문가주의가 몰락했고 상업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두 번의 파업을 했죠. 2000년도, 2020년도 두 번의 파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죠. 이 파업을 통해서 그 숨어있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파업의 문제는 따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치과계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만 70년대에 치과의사의 윤리라는 선언적인 문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치과의사 윤리 선언이 있고 헌장이 있고 지침이 제정됐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가치: 환자를 우선한다. 그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한다. 환자의 자율성이죠.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그다음에 진실을 추구한다.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업주의와 전문가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걸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이타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환자를만 생각해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해관계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이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배제하는 걸 조정하는 것으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광고도 허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죠. 금지에서 허용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규제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제 상업주의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과잉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GDC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제너럴 덴탈 카운슬에서 하듯이 전문가 통제에서 시민 통제로 넘어가야 된다. 시민 통제로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는 세계 최고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민 통제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플랫폼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T 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구강내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대체적인 그 전문가 판단을 받아서 그것을 객관성을 확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비트코인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발칙한 상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리는 지금 쭉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역사적 경험의 토대를 두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의 발전하는 어떤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규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새롭게 구조를 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